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학교폭력 유족을 울린 권경애 변호사 논란으로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각서를 쓰고 사흘째 잠적 중인데 이번 논란 말고도 변호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사례, 이른바 불량 변호사들은 더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중징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일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장례가 닷새간 치러집니다. 디바 현미의 생애를 돌아보고 가수 하춘화 씨에게는 추모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년 총선까지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할 새 원내대표로 윤재욱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주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번 주 정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일정인데 여당 원내대표 선출 결과 알려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윤재욱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모두 109명 가운데 윤 의원이 65표를 받았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의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당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앞서 정견 발표에서 원내 수석 시절 드루킹 특검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경험을 앞세워 야당과의 전략적 협상 능력을 자신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의 쓴소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총선에서도 공천의 억울함이 없도록 앞장서 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선 직후 소감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습니다. 일단 새 원내사령탑 선출로 여당 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되면서 여당 내 분위기도 쇄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장 저조한 대통령 여당의 지지율은 물론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맞서 어떤 역할을 만들어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광주에서 민생 행보에 집중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남대 학생식당을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점검한 데 이어 나주에서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위한 농민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도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협상도 협의도 하지 않고 빠져 있다가 야당이 입법한 것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거부한 다음에 이제 와서 대책을 내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탁상 행정의 결과인지 또는 오기 행정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곡관리법 재표결을 진행해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넘어선 테러에 가까운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회기 쪼개기와 위장 탈당 등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무소속 끼워 넣기, 법 사이 건너뛰기, 아마 기네스북에 올려도 이렇게 찬란하게 올릴 수 있을까 생각이 들 만큼 온갖 꼼수가 다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1을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신경전도 날로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50%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총선 결과와 관련해 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0%로 지금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 36%보다 14%포인트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1%, 부정평가는 61%로 각각 나오고 있는데 긍정과 부정평가 모두 전주보다 1%포인트씩 상승한 겁니다.
또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와 같이 33%, 국민의힘은 1%포인트가 내린 32%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현지시 의원이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찬성하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마 아케미 후쿠시마현 다테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오염수 대책단을 만나 원전 사고 피해와 관련해 일본 측이 제시하는 자료도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후쿠시마 주민들은 오염수 해양 방류에 불안감을 느끼는데 일본 정부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오늘 서민정 아시아 태평양 국장과 만나 양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협의 채널 복원과 강제 동원, 일본 오염수와 같은 두 나라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한일 국장급 협의. 이 후나코시 국장 오전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번엔 한일 간의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열리는 한일 국장급 실무협의입니다. 일본 후나코시 국장은 오늘 오후 3시쯤부터 서민정 아태 국장과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인 외교차 간 전략대화와 외교국방부 국장급 2+2 안보정책협의회 재개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외교차관급 전략대화는 지역과 범세계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채널로 2014년 이후 중단됐습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도 2018년을 마지막으로 5년 동안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가 정상화되고 한일 협의 채널 복원도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강제동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국내 특허권 4건에 대한 압류와 현금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를 앞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도 한일 간의 뜨거운 이슈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내부가 크게 손상된 모습이 공개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오염수 배출 문제를 정치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 국장은 또 지난달 2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만큼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오전에 나온 이 공동성명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서울에서 이렇게 만나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북 공조를 다졌습니다. 3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넉 달 만입니다. 3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원을 쏟아붓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obsession is nothing more than a self-destructive boomerang that destroys the future of all North Koreans. 성김 대표와 후나시코 국장도 대북 억제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미일 3다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I want to emphasize again that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diplomacy, even as the DPRK launches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Our three countries
have significantly deepened our coordination. For example, this week, our three countries conducted trilateral anti-submarine exercise. 삼국 대표가 발표한 공동 성명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지적돼 온 해외 노동자 문제가 담겼습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와 2375호에 따라 각국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과 자금 탈취, 세탁 등 불법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납북자와 미송환 전쟁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의 개선에 대해서도 공동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북한의 주요 기념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협의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보행로가 무너져 내려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지자체인 성남시청 또 분당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경찰 과학수사대와 국과수의 합동감식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경찰 수사 상황부터 볼 텐데 전담 수사팀이 강제 수사에도 돌입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합동수사팀은 성남시청 도로과와 예산정책과, 분당구청의 구조물 관리과와 건축과 등의 수사관을 보내 이번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교량 점검 관련 업체 5곳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분당구청에서 교량을 관리하는 직원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제는 외부 점검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는데 안전점검의 적정성 문제를 따져 물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으로 확인한 자료를 분석해서 사고의 책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가려낸 뒤 피의자 입건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수사의 초점은 지자체의 관리 부실에 맞춰져 있는데요. 경찰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 항목을 이번 사고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상진 성남시장이나 김명수 분당구청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진행한 정자교 합동감식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22명으로 구성된 정자교 합동감식반은 국과수와 경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반에 이곳 정자교에 방문해서 현장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감식팀은 무너진 보행로 위아래를 두루 점검했고요. 절단면에 튀어나온 철골과 경사, 그리고 보행로 아래 상수도관, 떨어진 잔해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보통은 한 달 안에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받침다리 없이 차도에 매달린 형식으로 설계된 정자교 보행로에 과도한 하중이 쏠려서 혹은 노후화돼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행로 아래쪽에 상수도관을 매달고 위쪽에는 신호등과 이정표까지 설치한 게 교량 노후화와 붕괴를 촉발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추측일 뿐이고요. 국과수의 판단이 나와야 다리가 무너져 내린 원인이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자교 사고 현장 앞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범행 계획을 세우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 유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신문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유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이 범행 직후 주범을 만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학부모를 협박한 이른바 마약 피싱 사건 피의자 4명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앞서 공범 3명을 검거하거나 자수받은 데 이어 어젯밤 대구에서 20대 여성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앞서 붙잡힌 3명은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 음료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몰랐다. 모든 지시는 비대면으로 받았고 마약 음료도 택배나 지하철 물품 보관함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이라면 범행을 계획하고 학부모를 협박한 배후 세력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네, 마약을 소지한 40대 남성이 유튜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뒤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소지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0.2g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죄 추적 전문 유튜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해서 추격하며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불응하고 도주하다 인도 가드레일과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실탄이 발견돼 보안 실패 논란을 빚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번에는 70대 중국인 여성이 흉기를 가진 채 검색대를 통과했다가 비행기 탑승 직전에야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 오후 3시 반쯤 21cm짜리 과도를 들고 중국 연길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탑승구 앞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다가 들고 있던 상자를 수상히 여긴 항공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권경의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에 불출석해서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일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사흘째 잠적 중인 가운데 피해자 유족에게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만 써주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곧 권 변호사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파문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인 권 변호사 연락이 좀 닿았습니까? 네, 그제 첫 언론 보도가 된 이후 권 변호사는 계속 연락 두절인 상황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기는 꺼져 있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권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가 탈퇴한 법무법인 사무실에도 다시 찾아가 봤는데요. 문이 굳게 잠겨 있고 아예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상인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직원들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원래 직원도 하시는데 어제부터 조용한 것 같아요. 그 변호사님은 여기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변호사님은 얼굴 다 있는데 기사 보니까 그분은 제가 얼굴이 다시 안 있더라고요. 사건 맥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2015년 5월 은광여고 1학년 박모양이 학교 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족이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 법인, 가해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유족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권 변호사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린 항소심 3차례 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서 유족이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네, 권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썼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유족 측이 패소를 하면서 배상을 받기는커녕 소송이 지면서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권 변호사는 소송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유족에게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각서가 유족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써서 준 거란 점인데요. 유족은 이에 반발하면서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변호사협회도 곧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 징계 절차 직권 개시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징계 절차가 개시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조사위원회에 넘겨지고 경위 파악과 소명을 거친 뒤 징계 수위가 정해집니다. 법적의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임성호 기자가 지금까지 상황을 쭉 정리해줬는데 이렇게 권경의 변호사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이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공분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징계 절차를 준비한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 이번 논란의 문제점 그리고 유사한 사례는 없는 건지 변협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변호사협회 김민호 공보이사. 이사님도 변호사시기 때문에 이번 예. 뉴스가 굉장히 무겁고 네.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알고 있는데 자,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지만 최종 패소했거든요. 결국 변호사의 불출석이 이유였던 겁니까?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어머님을 포함해서 유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그 피해 학생 어머니가 SNS에 올린 글 보면 1심에서도 2번 불출석해서 이것도 피해를 볼 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SNS 내용은 저희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건 진행 내역을 추적해 보니 1심에 한 차례 쌍불이 있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어머니께서 SNS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한 차례 좀 위험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사님 옆으로 나가는 화면은 항소심 기록이고요. 조금 전 박앵커가 질문한 건 1심에서도 2번이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SNS 글을 올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공보 이사님께서 확인해 주신 겁니다. 자, 변호사가 본인 재판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았다. 이걸 선관주의 의무라고도 어려운 말로 되어 있고 불성실 이런 표현도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이례적인 겁니까, 변호사님? 전에도 사례는 있었는데요. 그 본사안과 같이 3회 불출석으로 이제 취하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편에 속합니다. 그 권 변호사는 몸이 아파서였다, 뭐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못 갔다 이렇게 좀 피해자 어머니 측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판부에서 변호 일자 같은 경우에는 문자로 주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이제 전자소송이라고 해서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런 길이 너무 중요하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주고요. 이걸 다 전자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송 대리인의 이메일로도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메시지로도 이런 변론기일을 우리가 통지한다. 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데도 안 나갔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같은 변호사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논란을 선관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쟁점을 3가지 정도 정리를 했는데 변호사님 선관주의 의무 위반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용어가 상당히 낯설 텐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사람의 직업이나 지위나 아니면 거래상의 관계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변호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변호사라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고요. 이제 의뢰인을 위해서 법률 서면을 써줘야 되고 재판에서 변론을 해줘야겠죠. 이런 것들이 다 선관주의 의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3번째 지금 칸에 있던 거 재판에 3차례나 나가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항소가 취하됐다. 이 사실도 지금 피해자 측에 5개월이나 숨긴 거 아닙니까? 설명해 주시죠. 어떤 과정이었는지.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3회 쌍불로 취하가 된 다음에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이제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이것도 이제 어머니께서 SNS에 글로 올리셨는데요. 어쩌면 쌍불만큼이나 중대한 사유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과오를 미고지했다는 사실도 저희도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 저희 그 취재기자 연결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권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9천만 원을 갚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를 쓰고 잠적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왜 나온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도 좀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각서 내용에 혹시나 그러진 않았겠지만 부재소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뭐냐면 이 각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유족 측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걸 확인한다라는 조항이 특약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렇게 면피용 각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기재되는지는 저는 이제 확인을 못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부재소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권경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는 거기에 기재된 금액에 불구하고 유족 측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나 그런 금액을 여기 구애받지 않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부재소 조항이라는 건가요? 부재소 합의라고 합니다. 부재소 합의. 그런데 지금 유족과 합의 없이 임의로 정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재소 관련한 그 부분도 합의 없이 본인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일방적으로 쓸 수 있고 여러 조항 중 하나로 넣어서 만약에 유족분께서
내용을 꼼꼼하게 보지 않고 예. 일단은 9천만 원 배상해 준다고 하니까 지장을 찍거나 하셨다면 네. 그게 면피용 각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서류상에 서명이 됐거나 뭐 도장을 찍었다면 그게 그 서류로서의 효력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각서를 일방적으로 주고 거기에 서명이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죠. 저 유족 측에서 서명하지 않으셨다면은 네.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저희 아까 취재 기자도 저희 YTN에서 연락을 했지만 예. 이번 논란 이후 사흘째 잠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협회 차원에서는 아직 연락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권경혜 변호사께서 이 사태를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할 기회를 주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변협 차원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협회에서도 본 사안은 좀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다른 민사소송과 다르게 네. 망인께서 학폭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시다가 네. 이제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안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1심에서 이미 쌍불이 한 차례 있었고요. 예. 그리고 항소심에서 그렇게 된 뒤에도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요. 예. 이런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 협회장님께서도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네. 준비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와 함께 오는 10일 다음 주에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과정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징계 개시를 결정한 건 아닙니다. 그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르면 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 사안과 같이 좀 중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네. 징계 개시를 청구할 수 있고 예. 다만 그 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지시를 준비하는 그럼 단계입니다. 10일이란 날짜는 어떻게 나온 거죠? 10일? 이제 상임이사회에서 예. 아마 본 안건을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상임이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앞서 지금 이 사안이 엄중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다라고도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정도 사례라고 한다면 이 정도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면 변협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어느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징계 수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네.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협회와는 좀 독립된 기관입니다. 예. 그 구성도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권도 있고요. 네. 법원행정처장이 추천권도 있습니다. 그 대한변호사협회 총회라는 자리에서 또 추천권이 있고요. 그래서 네. 독립적인 판단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좀 예단이 생길 수 있고 협회와는 좀 별도의 기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다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미 벌어진 사고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예. 이 이후에 지금 이렇게 잠적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회피하고 계시는데 네. 이 이후에 사고 대처 후에 이 권경혜 변호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행태가 다 징계 수위에 반영이 될 거거든요. 연락이 닿지 않고. 그래서 예. 이제 권경혜 변호사님을 위해서나 유족들을 위해서나 네. 지금 이렇게 뭐 신변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아까 견책부터 영구 제명까지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사님께서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언급 자체를 좀 조심스러워 하십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정도 사안이면 어느 정도 좀 포괄적으로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연락이 안 닿고 있는데 예. 조사를 만약 개시한다.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조사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보는 겁니다. 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예. 3회 불출석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5개월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는지 네.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네. 징계로 넘기기 전에. 근데 그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시면 본인에게 결국 불리한 결과가 돌아갈 거거든요. 지금 이 논란 이후에 어떤 권 변호사의 대처를 포함해서 징계 심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권 변호사님께 변호사에게 할 말이 있다면 좀 협회 차원에서 어떤 주문을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네. 의뢰인에게는 유족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이미 발생했고요. 예. 지금 뭐 많이 본인께서도 당황하시고 경황이 없으시겠지만 법조인이라면 법조 윤리를 지키시고
법조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회피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책임 인정하시고 수습하세요. 예. 그게 본인을 위해서도 맞습니다. 지금 8년간 끌어오던 그 소송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피해자 측 어머니에게 권경의 변호사가 이야기할 때는 재심이라는 수단도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은 혹시 다른 뭐 이렇게 회복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권경의 변호사가 그렇게 피해자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예. 또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그렇게 뭐 보도가 나가기도 했는데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이제 회복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변호사는 소송 대리인입니다. 네. 소송 대리인이고 소송 당사자는 이제 유족 당사 본인인데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출석하면 되니까 네. 이러면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지금 나가고 있네요. 재심 사유에 있는데 변호사의 이런 잘못이 명백해 보이지만 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심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래서 제가 게. 아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또 한 가지 1심과 2심 합쳐서 모두 1,000만 원 정도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변협차의 어떤 징계와는 별도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어머니께서 유족 측에서는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리 검토를 좀 꼼꼼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뭐 인터뷰 나가면서 뭐 이런 범죄로 고소해야 된다, 뭐 이게 네. 해당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예. 꼼꼼하게 변호사는 상담 잘 하셔서 신중하게 조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예.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괴로운 과정이죠, 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권경의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런 유족에게 두 번 고통 정말 주지 유족을 마시고 생각한다면 수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제 권경의 변호사 사건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변호사의 어떤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 소송을 그러니까 의뢰인이 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꽤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어떤 사례들이 좀 있다고 파악하십니까? 권경의 변호사 외에 외에. 의뢰인이 피해를 이를테면 보는 사례. 언론에서 주목한 불량 변호사들로 예. 표현되는. 네.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예. 이제 사무장과의 동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사무장이라고 해서 법조 브로커라고 하죠. 네. 법조 브로커와 동업하면서 사건을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수임을 하고 네. 결국에는 공장식으로 사건을 돌려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계속 양산하는 협회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고요. 네. 좀 단속을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에 나온 일부를 좀 발췌했는데 이렇게 좀 네네네네. 위반 내용이 네네. 이를테면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네. 또 한 가지 의뢰인들에게 1심 패소 판결을 알려주지 않고 이번 사건과 좀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항소기한을 넘겨서 각하된 경우 이런 식으로 배상이 확정된 사례들을 예. 저희가 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협회 공보이사님과 함께 이번 사건, 이번 논란 다뤄봤는데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변호사법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법에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있다고 명시가 돼 있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4일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빈소가 오늘 서울중앙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장례식은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11일까지 닷새 동안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빈소가 차려진 첫날 동료 가수 하춘아 씨, 또 이자연 씨 등 가요계 관계자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현미 씨의 발인은 11일 오전 10시고 장지는 서울 추모공원입니다. 네, 이렇게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수 현미 씨의 빈소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에 빈소를 조문한 후배 가수죠. 하춘아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추모 분위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하 선생님도 사실 YTN과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 하시는 건데 비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자, 오전에 빈소에 다녀오셨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아마 빈소 그 조문 시작하고 아마 제가 제일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이. 네, 그래서 너무 건강하셨던 분이라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을 접하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실감이 안 나더군요. 네, 억울하고 실감이 안 난다. 자, 그리고 오전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고인이 추나라고 불러준 유일한 선배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가요계를 보면요. 1세대가 황금신 선생님, 이난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시고요. 이제 2세대가 현미 선생님, 이미자 선배님, 또 배튀김 씨 이런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20년 아래 딸뻘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분들 2세대 선배님들이 저에게 춘하야 이렇게 해요. 지금은 저에게 선생님이라고 우리 지금 아나운서님께서도 저를 그렇게 호칭하셨지만 그런 후배들이 더 많거든요. 많은데 그렇게 춘하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신 분들이 이렇게 한 분 한 분 가시니까 정말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고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메워줄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네. 하 선생님을 춘하야라고 부르신 고인은 개인적으로 하 선생님께 어떤 선배였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제가 6살 때 일찍 데뷔를 해서 나이에 비해서 직업 나이를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나 1세대 선배님들하고도 한 무대에 섰어요. 사실은 6살 때. 근데 다들 저를 정말 딸 또 손주처럼 이렇게 귀여워해 주셨던 분이고요.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으면 우리가 더 든든하고 또 기댈 때도 있고 하는데 정말 아쉬워요. 아쉽고 앞으로 이제 선배님 얼굴을 못 본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아프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현미 선생님도 8살에 데뷔를 했고 또 하 선생님도 6살에 데뷔해서 공통점이 있네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가수셨어요. 이 친민호와 트로트가 주류를 이뤘던 가요계였는데 미팔군 출신이시면서 혜성처럼 나타나셔가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창법으로 노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고 정말 이런 가수가 또 등장을 했구나 할 정도로 무용도 잘하셨고 한명숙 선생님 노래한사스 입은 사나이 그 두 분하고 아주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가수였습니다. 당시로는. 네, 혹시 언론에 소개되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 혹은 젊은 시절의 일화가 있을까요? 두 분 사이에? 분장실에서요. 우리 현미 선생님하고 한명숙 선생님이 이렇게 흉내를 참 잘 냈어요. 다른 사람 노래도 흉내를 잘 내셨지만 이런 행동. 이래서 이 분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같은 가수나 동료들에게 항상 웃음과 기쁨을 주시는 늘 이렇게 평상시 행동이 에너제틱했어요. 이현미 선배님은. 그래서 누구도 그 선배님에 대한 건강을 의심한 적이 없었고요. 얼마 전에 넘어지셔서 허리 좀 다치셔가지고 좀 이렇게 허리가 곱으셨지만은 그 이외에는 건강은 항상 소리도 짱짱하게 나오셨잖아요. 그렇군요. 생전에 에너지가 넘쳤던 어떤 증언을 해주셨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이셨어요. 문학에 또 울림을 준 부분이 본인이 80대 중반이심에도 불구하고 효도 콘서트, 독거노인을 위한 어떤 공연 이런 데도 좀 놓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좌절하지 않고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었던 본인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에너지의 원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없으시고요. 늘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마, 너무 우울해하지 마, 힘내. 우리는 열심히 건강해야 건강한 소리가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어쩌다 만나면 꼭 희망차고 어떤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가장 먼저 빈소에 다녀오신 하춘환 선생님과 추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밖에도 김한선 씨 후배이시긴 합니다만 가수 김수찬 씨 등 가요계에서 추모 메시지가 넘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후배들이 한 마음으로 고인을 추모하는 건 고인의 업적, 가요계에 남긴 업적, 발자취 때문이겠죠.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물론이죠. 어떤 그 대중가요의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면서 우리 가요계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고,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는 나는 할 거다 해서 여러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이 24시간을 쪼개서 쓸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에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현미 선생님의 자리는 그 어떤 분보다도 그 자리가 크지 않을까.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현미 선배님이 하여튼 하늘나라에서도 건강하게 좋은 노래 하시면서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편히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은 그 고인을 현미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선생님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아줌마. 네, 그럼 아줌마께 마지막 고인을 보내기 위한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줌마 너무 뜻밖이라서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한테 심어놓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늘 아줌마의 그 업적을 생각하면서 또 조언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이 가요계를 잘 지키고 또 기대해 주신 만큼 후배들이 어긋나지 않게 잘 가요계 이끌어 가겠습니다. 모든 걱정 다 놓으시고 편히 그곳에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네, 어디선가 추나야라는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뒤에 쟁쟁해요. 네, 혹시 다음 주 발인도 가시나요, 선생님? 제가 그날은 공연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요. 알겠습니다. 후배들이 아마 갈 겁니다. 네, 저희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오늘 힘내신 인터뷰였는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미 선배님의 관심을 가져주셔서 제가 대신 감사드립니다. 네, 가수 하춘아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같은 날 실적이 발표된 LG전자는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면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반도체 한파에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직격탄을 입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무려 95% 넘게 급감했습니다. 매출액은 63조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19%나 줄었습니다. 다행히 적자는 면했지만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실적 부진은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재고가 늘고 가격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원대 적자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던 삼성전자는 끝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충분한 제품 위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생산량을 하향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감산을 공식화한 겁니다. 시장 예상보다 큰 실적 충격이었지만 재고 감소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거란 기대감에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인위적 감산을 어쨌든 1등 기업이 이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업황에 회복시키는 좀 빨라질 것 같고요. 빠르면 D램 고정 가격은 3분기 후반 정도부터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같은 날 LG전자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 2009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한 겁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3% 줄어든 1조 4,97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가전제품 수요 회복은 아직이지만 원자재와 물류 비용이 안정되면서 매출액은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사업 수익성이 대폭 강화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업 구조와 경영 운영 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찾아온 반도체 보릿 고개와 경기 침체 분위기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 같은 반도체 부진 등의 영향으로 국제 교역의 최종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11년 만에 처음인데 반도체 등 수출 부진에 상품 수지가 적자 행진을 이어간 영향이 컸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경상수지가 1월에 이어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861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가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건 2012년 1에서 2월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선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6개월 연속 뒷걸음질한 반면 원자재 등 수입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도 20억 3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행 수지는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며 적자 폭이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3월 경상 수지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한국은행은 통관 기준 3월 무역 적자액이 2월보다 줄어든 만큼 상품 수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서비스 수지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화물 운임이 하락해 운송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대폭 들어오지 않는 상황임에도 일본, 동남아 관광객을 중심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거의 70만 명 가까이 지금 늘어난 걸로. 정부도 이번 달까지는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입국자가 늘고 있고 무역 수지도 완만히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시인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수 부족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애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가을에 올해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 5천억 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네, 부실 우려가 불거진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 3개월 만에 1조 8천억 원 늘고 연체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9조 9천억 원으로 3개월 전보다 1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특히 연체율도 0.86%에서 1.19%로 3개월 만에 0.33%포인트 증가했는데 금감원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 보금자리론 11만 3천 건, 25조 6천억 원 규모가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말 출시돼 2달 만에 1년 공급 목표의 64.6%를 채웠습니다. 자금 용도별 신청 건수는 기존 대출 상환이 4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신규 주택 구입과 임차 보증금 반환이 각각 43%와 7.9%로 집계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도체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분기 삼성전자가 대단히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오히려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도체 전망과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러면서 LG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또 추월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2009년에 그 회계 정책이 바뀌었거든요. 회계 기준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LG전자 역전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무튼 1분기 부진한, 아까 네. 대단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부진한 성적을 거뒀어요.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분기가 끝나면요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그다음에 확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에 나온 건 1분기 잠정 실적이라서 네. 사업부별로 그 실적이 다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1분기에 보니까 영업이익이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1년 전 작년 1분기보다 95.75%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분기에서 1조 원도 안 나온 거, 제가 오랫동안 삼성전자를 지켜봐 왔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보니까 2009년 1분기 이후에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9% 줄었거든요. 예. 매출액이 줄어든 것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크게 줄어들었죠. 예. 이 얘기는 기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나빠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조 원 아래로 내려갈 거는 뭐 이미 예상이 된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밑돌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어닝 쇼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추정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반도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판매도 잘 안 되고 가격도 계속 하락한 것이 예상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도 모바일 같은 곳은 최근에 뭐 갤럭시 S23도 잘 팔린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제법 괜찮은 성적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 반도체 사업에서는 4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시장 예상치보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 반대로 주가는 오늘 삼성전자 4% 이상 네. 올랐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사실 기업에서 나쁜 실적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에는 굉장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 발표를 하고 나서 장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장 시작되고 급등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4% 넘게 상승해서 6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고요. 그 배경이 여기 같이 한번 프린트를 해서 갖고 왔는데 잠정 실적 설명 자료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부분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 이거는 시험 생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예.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감산하겠다는 뜻이에요. 감산하겠다는 거죠. 감산이란 말을 굉장히 쓰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 것이 1998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이게 미래 주력 제품에서는 안정적인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DDR4 이쪽에서 이건 D램 쪽의 규격 가운데 하나인데요. 네. 양산이 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새로운 주력을 찾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감산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까지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실질적인 감산을 이야기한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반도체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을 때 다른 회사들이 공급을 줄이면요. 자기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네. 이 틈을 타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아프지만 니들은 더 아플 거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내부 경론이 있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공급을 줄인다는 건 앞으로 어느 정도 수급이 균형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은 반도체 업황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인위적 감산이 없다고 했다가 선회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죠? 예. 사실상 감산을 발표했기 때문에 덩달아 SK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이니까요. 네. 6%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결국 가장 큰 관심은 언제 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등할 것인가일 텐데 이런 예. 감산 조정 이후 좀 나아질까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발표한 게 증권가에서는 좀 늦은 결정이다. 그래서 아쉽다라는 반응도 네. 나오는데요. 늦었지만 그래도 잘 됐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감산에 나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감산에 나선다면은 수요와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두 요소 가운데 공급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쯤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 1분기 바닥이 확인된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1분기 실적을 제대로 한번 볼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힘있게 반등하게 될까? 개인적으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급은 줄어들겠지만 수요가 힘있게 반등할 수 있을지 지금 좀 의문이 드는데요. 예.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던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경기의 어떤 그 경로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나 이렇게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거든요.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은 수요가 그렇게 힘있게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판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경제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죠.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늘 아침에 한국은행에서 2월 경상수지 지표가 나왔습니다. 네. 경상수지라는 거는 우리나라 교육의 최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상수지를 보면은 2월에도 경상수지가 5억 2천만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네. 1월에도 적자였으니까 2달 연속 적자. 이거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사상 최대 적자였던 그때보다는 네. 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라는 게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수지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많이 보는 우리 교육 결과인 상품 수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상품 수지가 13억 달러 적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안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수출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수입은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상황은 더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수지가 이번에도 적자가 나왔는데요. 대신에 반도체는 안 좋았지만 자동차나 배터리, 2차 전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팔리면서 어느 정도 상품 수지 적자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는 어떻게 됐냐? 역시 안 좋았습니다. 운송 적자가 다시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죠. 여행 적자. 여행 적자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수지에서도 적자가 꽤 크게 났어요. 그러면은 상품에서도 적자, 서비스에서도 적자. 통장은 대체 누가 메웠냐? 본원소득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값입니다. 여기서 배당 소득이 늘어나면서 이게 상당히 큰 폭의 흑자가 났습니다. 31억 2천만 달러 흑자가 나면서 전체 경상 수지를 그나마 어느 정도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 들어선 그래도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경상수지 적자는 더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습니까? 격자 수지가 일단은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3월 상황을 보면요. 3월에는 상품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낙폭이 약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배터리, 자동차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도 적자가 나긴 날 텐데 상품 수지는 어느 정도 적자 폭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지가 조금 애매해요. 일단은 여행 수지를 보면은 지금 3월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꽤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없는데도 일본이나 동남아에서 많이 왔다고 해요. 여기에서 중국까지 좀 본격화가 된다면은 여행 수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운송 수지는 지난 2020년, 2021년에 공급망 붕괴 이후에 운송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나라의 운송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3월에 상품 수지는 조금 개선, 서비스 수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전망이고요. 정부 역시 4월까지는 이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전체로는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역시 이것도 미국 기준금리의 지나치게 가파른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고용이라든지 여러 지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를 좀 예측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반도체 전망 그리고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전반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스모그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황사도 대부분 상공으로 떠서 지나갔는데 다만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을 포함해서 중부지방에 약한 황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미세먼지 상황, 전망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오후 들면서 예상보다 하늘이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한 바람이 미세먼지를 밀어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빠르게 밀려난 겁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고 농도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고농도를 보이던 영남 지방도 지금은 대부분 5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대전과 충남, 광주와 호남에 내려졌던 비상 저감 조치도 사전에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오늘 황사 예보도 있었는데 황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는 내륙에서 관측되거나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이 워낙 강해서 유입된 황사가 상층으로 떠서 이동했기 때문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황사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오늘 추가로 황사가 발원했는데 이 황사가 내일 오후 한때 서해안 등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지역별로 미세먼지 상황의 변화가 큰 만큼 노약자와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벚꽃이 피었다가 일부 지역에선 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무주군 덕유산 정상에는 눈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새벽 덕유산 향적봉 주변에 3cm가량의 이렇게 눈이 쌓였습니다. 국립공원 사무소 측은 밤새 기온이 영하 5.2도까지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때 아닌 눈까지 보셨죠? 자, 고온 현상으로 마치 초여름 같은 날씨가 나타나더니 이제는 때 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져 봄철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얀 눈송이 같은 벚꽃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났습니다.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1-2주가량 일찍 핀 겁니다. 하지만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기온은 금세 10도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어 중부 내륙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왔고 전북 무주 덕유산에는 눈이 내려 정상 일부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기온 변화를 보면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4월 3일 낮 기온은 25.9도를 기록했습니다. 5일에는 14.9도, 7일은 1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나흘 만에 20도나 떨어진 겁니다. 비가 그친 후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며 주말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하는 기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한 기온 변화는 인체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호흡기 점막이랑 손목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호흡기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고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잘 증식을 해서 호흡기 감염 질환으로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우선 외출 복장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심한 온도 변화에 대비해 입고 벗기 쉬운 가벼운 외투나 바람막이로 아침과 낮의 상황에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기온이 오르는 낮 동안에는 가벼운 야외 산책이나 운동으로 활력을 키워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요일 낮부터는 꽃샘 추위가 물러나고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이 최근에도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처음으로 발간한 디파이 불법 금융위험 평가 보고서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개인 간 금융거래를 의미하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관련한 여러 위험들을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확보한 자금을 이전하고 세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이 미국과 유엔 등의 제재 압박을 받으면서 갈수록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디파이 서비스에서 가상자산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해 블록체인 비디오 게임 업체 엑시 인피니티와 2020년 블록체인 기술기업 하모니에서 7억 2천만 달러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재무부는 소개했습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들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랜섬웨어 공격에도 관여해왔으며 북한이 전 세계에 파견한 수천 명의 고숙련 정보기술, IT 노동자들도 가상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자주 수행하고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얻은 시스템 접근권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를 가능하게 하거나 북한의 자금 세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이렇게 훔친 가상자산을 대량 살상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재무부는 디파이 서비스가 한 곳에 많은 자금이 모여 있고 사이버 보안 기준이나 규제가 없고 관리자의 권한이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절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규제 틀을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3일 끝나는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구와 북한 선적 선박의 일본 입항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기항했던 모든 선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선박도 일본에 계속 들어오지 못합니다. 미국 공화당원의 과반이 내년 대선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당내 지지도는 일주일도 안 돼 10%포인트나 급등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출두한 직후인 5일과 6일 로이터와 입소스가 공화당원 36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58%가 내년 대선에 나설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관이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 때의 지지도 48%보다 무려 10%포인트가 높은 것입니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조사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4%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범죄 3건을 포함해 모두 34건의 혐의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지지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I never thought anything like this could happen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 could happen. The only crime that I have committed is to fearlessly defend our nation from those who seek to destroy it. 강력한 도전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21%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조사 때의 19%보다 다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달 조사 때의 30%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과반을 이어갈 경우 내년 미국 대선은 2020년 대선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의회가 윤 대통령에게 연설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공개했습니다. 초청장에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길 바란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하는 초청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상하원 여야 지도부 서명이 모두 들어간 초청장입니다.
오는 27일 합동의회 연설에 초대하게 돼 영광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초청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두 나라 관계의 중요한 시기로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글로벌 평화에 대한 공동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자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 리더십으로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의회 연설에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미 의회를 대표해 예방한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초청장을 전달받고 연설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You know, kind of the lead into the Yun visit.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good visit. There are a lot fewer areas of contention than there were under the Moon administration.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very successful summit. 특히 윤 대통령 방문이 더 발전한 한미일 공조를 전면에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outh Korean and Japanese ships of state are bigger and better than they were, and they're very much in a parallel course with us. Whether there's deliverables or not, it certainly will highlight the very, very close policy alignment right now.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지만 국빈 방문과 의회 연설을 모두 하게 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패권 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틈을 만들려는 중국과 실익 외교를 목적으로 한 프랑스의 묘한 접점이 미국의 골칫거리를 안기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대를 받으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에서 회담을 했는데 약 5개월 만에 또 대면 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협상의 조기 개시와 핵무기 사용 반대 등의 뜻을 같이 하고 이를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尽快重启和谈按照联合国宪章宗旨和原则兼顾各方合理安全关切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중재자를 자처해온 시 주석이 지난달 러시아를 방문해서 사실상 러시아의 편에서 전방위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행보를 보였음에도 중재 역할에 기대를 표했습니다. Et je sais pouvoir compter sur vous au titre d'ailleurs des deux principes que je viens d'évoquer pour ramener la Russie à la raison et tout le monde à la table des négociations. 크레문궁 대변인은 중국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은 복잡하다며 정치적 해결에 선을 그었습니다.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중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연대에서 미국과 유럽을 갈라치게 하려는 중국의 전략적인 목적과 프랑스의 실익 외교 사이에 묘한 접점이 형성된 모양새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와 이른바 디커플링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 서방의 대중국 견제 행보에서 엇박자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방중에 동행한 에어버스 최고 경영자는 중국 텐진에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우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때가 되면 통화를 하겠다는 의사를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밝혔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 배석한 프랑스 측 외교 소식통이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만남을 도운 미국 연구소와 관계자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이 중국 내 대학이나 기관 또는 개인과 교류하는 걸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라 메이스턴 허드슨 연구소장과 레이건 재단 관계자 4명에 대해서는 중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중국 내 재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네,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친구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게 만들고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네, 불법 촬영을 해서 영상물을 저장해둔 혐의도 받는데 피해 여성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여성 A씨는 재작년 초 30대 남성 B씨와 만나기 시작해 얼마 뒤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쯤부터 B씨가 집안일을 떠넘기고 만화 캐릭터가 입을 법한 복장을 사와서 입으라고 지시했다고 A씨는 증언합니다.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보상이 주어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자기 말 잘 들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트를 줘서 모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하트 하나씩 빼가지고 다트 돌려서 점수를 모아가지고 막 시켜주고 그랬어요. A씨는 B씨와 함께 살던 집에서 나오려 했지만 제지당했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수시로 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성관계 중에 찍힌 불법 촬영물도 B씨의 클라우드에서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면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좀 지워줄게 얘기를 해가지고 클라우드에까지 올라가는 줄은 저는 몰랐어가지고 그거 보고 좀 며칠 동안은 좀 약간 머리 아프고 결국 지난해 말 B씨와 헤어진 A씨.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우려한 가족은 A씨에게 심리검사를 받게 했고 지적 능력이 9살에서 12살 수준이라는 경도 정신지체 판정이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진단의 개입과 도움을 지속해 받는 게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원래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이게 장애 진단을 받으면은 취업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낙인이 될 것 같아서 진단을 안 받아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범죄 피해를 받고 나니까 진단을 미리 받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고 있고요. 정신지체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B씨가 A씨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습니다. YTN 확보한 녹취에서 B씨는 친구에게 A씨의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생에서 중학교 수준이라며 금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만큼 그게 해결되면 정리하고 헤어지면 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도 피해자에게 어떤 호감을 사거나 친밀감을 사고 그 과정 안에서 조종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서 그루밍이 나타날 수 있다. 고소장이 접수돼 성폭행과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B씨는 YTN과 통화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남성 손님을 보면 과거 일이 떠올라 좀처럼 마음을 진정할 수 없다며 8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10대 청소년들까지 유통책으로 끌어들여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찰이 마약 유통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동안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29명을 구속해 기소하고 3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특히 SNS와 다크웹 같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엑스터시나 대마 등 마약을 유통했는데 10대 4명을 끌어들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배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목적으로 공매로 매각된 경기 오산시 임야의 땅값 배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전 씨 일가의 신탁사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씨 일가의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의 땅값 추징을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 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준다며 특정 업체에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배임 수재 혐의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었습니다.
안 씨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직원과 공모를 해 빗썸에 상장시켜 주겠다면서 가상화폐 업체 관계자에게 금품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인 학원생들을 11년 동안 성폭행한 60대 학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11년 동안 충남 천안의 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방안을 보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겨 있습니다. 퇴근 뒤에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했습니다. 5개월 정도가 지난 뒤 연구회는 그동안의 논의를 담은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건 주 69시간제로 불리는 유연 근무 확대였지만 노동시간이나 휴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노동자 보호 대책도 들어 있었습니다. 포괄임금 등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근로 시간을 관리하는 등 장시간 근로, 공짜 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특히 퇴근 이후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과 휴식, 업무와 일상이 명확히 나뉘어야 노동시간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21년 경기연구원 조사를 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 가까이가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고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업무 지시에 시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 일부 국가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노사 합의를 통해 도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우리 돈 500만 원 이하 정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대기업도 밤 10시 이후 연락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부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7년 정도 계속 지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조직 문화의 하나로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려면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공공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법안 발의가 필요하고 연결되지 않은 권리는 입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두고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과 정책 세부 내용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카카오톡과 메신저를 통한 원격 업무 지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국회도 지난 2020년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벌써 지는 곳도 물론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흐드러지게 핀 봄꽃 잔치가 한창입니다. 전남 강진에는 서부 해당화 수백만 그루가 활짝 피어 있다고 하는데요. 서부 해당화 국내 최대 군락지를 김범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도잡사 1번지 전남 강진에 꽃구름이 사뿐히 내려 앉았습니다. 화사하게 꽃망울을 덧들인 봄의 전령이 반갑게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연한 홍자색으로 피어나 완연한 봄 기운을 돋우는 서부 해당화입니다. 서부 해당화는 복숭아꽃, 살구꽃, 벚꽃도 아닌 것이 이 화려하기는 엄청 화려해가지고 멋있게 핍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곳곳에 꽃비가 내립니다. 관광객들은 꽃 대골 아래서 서부 해당화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 연신 셔터와 버튼을 누릅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서부 해당화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피는 해당화와는 다릅니다. 강진에서는 40여 년 전부터 한두 그루씩 심어지기 시작해 지금은 모두 200만 그루로 늘었습니다. 나도 내 고향에다가 이것을 한번 식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요 나무를 43년 되짜게 전부 다 모집을 시켰죠. 흐드러지게 핀 서부 해당화는 누구라도 무료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강진 남미륵사에는 철쭉이 벌써 꽃 봉우리를 머금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천만송이의 화려한 철쭉꽃 잔치가 시작됩니다. 백년사의 동백, 영랑생가의 모란 등 강진의 봄꽃 축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재, 강화된 기준에 맞는 부품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어려운 중소부품 업체를 지원할 첨단 소재 부품 연구센터가 경북 경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던 얇은 신소재가 어느 순간 끊어집니다. 순간 가해진 힘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장비에 고스란히 기록돼 새로운 소재 개발의 기초 정보가 됩니다. 또 한편에선 전기차 배터리가 시험 장비에 통째로 올려져 상하 좌우로 심하게 흔들립니다. 극한의 주행 환경에서 부품이 버티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한 진동사항을 채취를 해서 저 장비에 직접 그와 동일한 진동을 가진하면 부품류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얼마큼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경북 경주에 신소재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기술과 신뢰성, 예산 같은 문제로 미래차에 적용되는 새로운 부품 개발이 쉽지 않은 중소업체의 단비 같은 역할이 기대됩니다. 미래차료를 전환해서 이제 새로운 부품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증이나 그런 규제에 묶여가지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런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해서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1,400여 개, 13.7%는 경북에 몰려 있고 이 중에 절반은 울산과 가까운 경주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도 자동차 부품 산업이 세계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제품 연구 또 관련 인력의 교육 또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서 획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연구센터가 기존의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미래차 부품 업체로 거듭나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V리그 최초의 리버스 스윕으로 흥국생명을 이기고 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인천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전 5차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흥국생명의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도로공사는 플레이오프에서 현대건설을 꺾었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1, 2차전을 내준 뒤 3연승을 거두며 역전 우승했습니다. 아쉬운 챔프전 패배에도 흥국생명의 구심점인 김연경의 활약은 빛났습니다. 은퇴를 고려하기도 했던 배구 여제는 현역으로 더 뛰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흥국생명에는 고비마다 배구 여제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5차전 30득점을 기록한 김연경. 시즌 중 감독 경질로 흔들린 팀원들을 다독이며 현대건설을 넘어 정규리그 우승을 달성했지만 2점 차로 챔프전 우승을 내준 뒤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좀 후회가 안 남는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네, 후회가 어느 정도 조금은 남지만 그래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정말 너무 아쉬운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은퇴 갈림길에 선 고민도 토로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더 뛰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을 때까지 더 뛰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잘 고려해서
전현직 국가대표 주장에 명승부를 펼친 박정아도 선배의 현역 연장을 응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연경 언니가 더 하는 걸 보고 싶고 또 저는 뭐 반대편이었지만 항상 연경 언니가 어떤 득점을 내거나 그런 게 하면은 저도 보고 배운다고 생각하고 뭐 따라하려고 하고. 36살 김연경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었습니다. FA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잘 또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될지 거치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에서 끝내 웃지 못한 배구 여제. 하지만 가장 빛났던 정규리그 MVP로 시즌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때늦은 꽃샘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4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중부와 경북 지방은 오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3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도 3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14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16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인 모레 낮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곳곳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